윤석열 총선의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 여지도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힘이 나십니다. 아침에는 뉴스킹 들으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죄송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말 논란이 이제 공천 막바지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국민의힘은 이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까? 한마디로 흰옷 입고 나와도 당선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경선까지 거쳐서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빨간 자켓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흰옷 입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나오기 쉽지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여기 출근하면서 장해찬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후사 그러니까 수영구의 주민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명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경선 두 차례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결국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TK나 PK 지역에서 비록 당의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만큼 지역 주민의 지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발전 나아가 윤석열 정부 승리를 위해서 요청하겠다. 결국 지역 주민과 당에 대한 호소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플러스 내가 나감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대구 지역과 보수에 대한 호소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데 과연 당선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네네. 자, 지금 흰옷 말씀도 하시면서 다들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는 건데 또 여기 부산 대구가 좀 보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민주당 후보도 나가면 3자 4자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죠. 특히 수영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런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우리가 다 스크린했다. 다양성 차원에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재점검하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점검에 들어갔고 아마 그러면 공천 배제로 그 수순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공관위원장이 이게 국민 눈높이가 아닌가요라고 되물으면서 공천장을 거머쥐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죠. 결선도 거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번복한다? 아마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인 거고. 장해찬 최고는 아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참모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구설이 됐던 말들 이게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회 이 후보로 나오면서 다 한번 나왔던 이야기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선까지 붙여줬다가 지금은 바로 공천장을 뺏는다? 아마 본인은 이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의중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결과에 따라서는 좀 국민의힘이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에서의 어떤 국민의힘 공천 리스크는 민주당 리스크라기보다는 탈당 후 무소속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도 수성에 나갔어요. 네, 원래는 자기가 이제 고향인 그 밀양 창원에 나온다고 했는데 험지출 마라 해서 결국 양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컷오프되고 그렇죠. 야 그러면 내가 탈당하고 대구 간다 이렇게 해서 밀양 창녕에서 양산 갔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옷을 결국 그 흰 옷 입었다가 지금 빨간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는데 네. 실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형 의원도 지금 20대 4선 하실 때 아마 예. 무소속으로 했던 결국 그 지금 봤을 때 도태우 후보나 아니면은 지금 장해찬 후보가 홍준표, 주호영 정도의 어떤 중진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죠. 그분들은 4, 5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살아왔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됐는데 과연 지금 도태우 후보라든가 지금 장해찬 후보는 지금 초선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은 충분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다라는 것인데 대구에서는 아마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부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제 고향인 구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구미 시장 선거에서 네. 그 국민의힘 경선하던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충돌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됐던 맞아요. 그런 3자 구도 황금 분할에 따르는 부지리를 했던 게 있는데 수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영역. 예, 결국 그 상당히 저는 우려 섞인 눈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 민주당은 보니까 아직 탈당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밝혔는데 어떻게 전 보셨습니까? 당연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막말이라는 것도 네. 결과 그 수위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 목함질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목발을 상품으로 주겠다라는 건 대단히 전 무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떠나서 정말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또 부적절한 발언들이 다시 한번 소환되기도 했었죠. 뭐 댓글을 올리는 분들을 향해서 벌레에 칭한다거나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선택지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당연하지만 국민 앞에 유권자들 앞에 어떤 후보로 내세우기에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정치 구력이 좀 맞는 이 정봉주 전 의원도 알 수밖에 없었을 거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박용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선언하진 않고 거기 이제 경쟁 후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퇴로를 이제 좀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결국 또 나오면서 조수진 후보를 또 응원하는 모양새로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그 말씀이 부메랑이 돼서 왔는 것인데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다가 꽃샘추위 못 이겨서 일장춘몽이 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연결을 같은데 막 하셨네요. 예. 사실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절치부심해서 네. 다시 국회의원을 거의 손에 잡았다가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은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안타까움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어제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봉주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당 후사라고 한 반면에 네. 같은 날 오후에 장해찬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수 후사라고 네. 말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사후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교가 되니까. 예. 예. 오전 오후가 너무 다르니까 어떤 양당 다 절실한 상황 속에서 당에 대한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지자들은 정봉주 후보를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죠. 하지만 그런 당에 대한 헌신, 저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당에서 뭐 그래도 뿌리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막 약간 부러우면 지는데 아, 약간 부러운 민주당이 마음이 약간 부러운 드셨어요. 그런 모습을 그 눈물이 생각을 부럽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아, 예. 자, 그렇지만 또 양문석 후보는 좀 다릅니다. 봉화마을 가서 사죄를 하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당내에서도 지금 좀 잡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가자 아니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 비판이 부적절하죠. 대단히 저도 이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아마 이제 좀 정책적인 측면이랄까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그 당시에 진보 진영이 엄청난 또 비토의 목소리가 있었죠. 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 사실상 이제 보수적인 정책을 편다라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또 높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게 2008년도의 칼럼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과도한 표현이 들어간 건 이제 그 정도에서 더 다른 뭐 의혹이나 뭐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으면은 이제 좀 일단락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를테면 뭐 일베를 옹호했다라고 오해를 좀 받을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던지 네. 아까도 최재성 수석이 짚어주셨지만 또 여러 말들이 있어요. 대단히 수위가 높은. 그러면 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총선이 23일인가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유권자들 선택에 받기에 적절한가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자신이 좀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당내로 들어가 본다면 이게 전선 하나가 더 그어지는 거예요. 네. 이른바 뭐 비명, 친명 이런 구도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위의 공격이 있었고 그렇다면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진영에서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뚫고 갈 것인가 그냥 후보를 계속 낼 것인가? 이거는 지도부의 선택과 결과적으로는 또 본인의 선택에 결단에 달려있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문석 후보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가 맞죠. 아.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사실 네. 형님 동생하고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강성 말씀을 해오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제 감수성에 비춰왔을 때는 어제 아침의 행태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범죄나 그거에 대해서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 사실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인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제3자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 유족들에 대해서 좀 사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가야 되는데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가기도 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에 참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권양숙 여사를 만나려고 했다가 사실 못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만 X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성범죄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그거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아니고 스토킹인 거예요. 이른바 2차 가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떤 보였던 그런 본인이 긴급한 마음은 알지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족들을 막무가내로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최근에 어떤 이 사건이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맥락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2008년에 있었던 단순한 어떤 그 칼럼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떤 대응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낙마 지역구가 서울 강북 을인데 경선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합니다. 이게 지도부의 전략적 후보 선정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요. 네. 본인이 일단 뭐 출마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제 강북을의 상황이 좀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에게 그렇게 권유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왜냐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짙기 네. 때문에 이제 상의를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아마 이게 단순히 조수진이라는 이 후보를 이 지역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지금 20여 명 이상이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경쟁력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군을.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현역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직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또 결선에 들어간 거고요. 조수진 이 후보도 상당히 좀 높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명의 결선으로 치러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경선 룰 같은 거 보면 7대 3이기도 하고 전국하고 지역구 또 감점, 가점 이런 게 좀 박용진 후보한테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박용진을 2번 죽이는 일이야. 뭐 이런 얘기가 그 당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조수진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인데 잘못 또 포토타임 그렇죠. 예. 사진이 딴 걸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 어떤 그 경선에 붙인 취지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문 위무 정책. 네. 어쨌든 너무 친명으로 흐른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어떤 포석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비례당에 대한 견제책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수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다가도 뭐 한민수 대변인을 비롯해서 찐명을 만약에 공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반발해서 조국 신당으로 표를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죠. 예.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확실하게 조수진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는 룰을 또 그대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어떤 투표에서 65% 이상을 한 후보가 얻기는 굉장히 힘들죠.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위 10%였기 때문에 한 30% 디스카운트가 되고 네. 또 신인이자 플러스 여성 가산점이 있는 25% 정도 25%? 하면은 네. 결국 그 단기 필마로서 박용진 후보가 65% 가까이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지역구에 있는 어떤 당원이나 지역구에 있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전체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찐명을 지지했는 이 권리당원들로 채워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답이 결정된 상태로서 박용진을 2번 죽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워놓고 마구 흔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박해를 해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선까지 갔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결과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에는 피해자 프레임 속에서 박용진 후보의 정치적 몸집이 계속 커가고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간과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다 하고 혹시나 결과에 따라서 폭풍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으로서는요. 정치인의 스토리를 착착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네. 호남 본인의 그 고향에 가서 기자회견했잖아요. 이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여러 호남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컷오프되거나 한 부분을 좀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뒷받침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조수진 후보는 또 부산 출신이란 부분을 대비하고자 했던 것 같고 또 7대3 룰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7은 이제 전국 당원 그리고 3은 지역 당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래는 5대5가 이게 그 민주당의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일반 경선 지역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 경선으로 됐으면은 이제 서대문 갑의 사례에서도 청력 그 전략 경선 지역이었기 때문에 7대3 룰을 7대3 이죠. 예, 한번 적용한 적이 있어서 이 지역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짚어주신 대로 64.2%를 득표해야 되는데요. 전체 당원 기류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이라는 의원이 의정 활동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잠재력도 많죠. 그런데 이제 대선 경쟁을 이재명 대표와 하는 과정에서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수위가 높게 공격했다라는 또 이 비토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5%라는 건 사실상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기를 한번 보면서 난 탈당하지도 않을 거고 또 만약에 지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수석 얘기를 좀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출근길 문답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종섭, 황상무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대통령실하고 또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갈등의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당내 계시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뭐 민주당 쪽은 약속 대련 아니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비대위원장이 그 황상무 지금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거취를 결단하라라고 하고 또 이종섭 그 호주 대사는 즉시 귀국하라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제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란 답을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금 3월 기후는 봄입니다만 이 당정 간에 상당 부분 할랭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그 실마리를 풀어가느냐. 지금 안 그래도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쭉 오르다가 약간 빠지는 그런 큰 흐름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떤 당정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노출되면은 사실 민주당한테 뭔가를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론을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온몸으로 맞는 그런 그렇게 당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사실은 좀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더 노출되기보다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다. 윤 대통령께서 지금 현 상황을 좀 엄중하게 봐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단 정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여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면을 돌파할지 좀 의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퇴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변했던 겁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공수처에서 소환해야 되고 즉각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대사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국내 들어와서 대기시킨다?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격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여권 일부 정치인들을 겨냥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제2라운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한 갈등이 있었죠. 그때 마무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서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90도 폴더 인사하고 내가 언제 사과 요구한 적 있었나요? 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지금 또다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이 목전에 있고요.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은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출근길 문답을 보류한 건 상당히 저는 저자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신호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어떤 자세로는 지금 국민의힘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 견인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 뭐 얼마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또 이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도 이철규 의원이 또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뭔가 좀 갈등적 소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천에는 갈등이 내재돼 있죠. 하지만 1차적으로 저는 그 기호 1번이 그 장애를 가진 여성 변호사를 내세운 것 그리고 또 8번에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것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교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이런 취지가 바로 비례대표를 세운 취지이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그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의 라인업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성, 청년
호남 이런 키워드를 조금 더 보강한다는 그 철학 취지로 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훨씬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